또 됩니다. 겨울은 겨울답게 좀 추워야 되는데 금년은 너무 이렇게 따뜻한 것 같아서 농사에 어떨지 영향은 없을지 이렇게 걱정도 좀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우리 홍상근 어르신한테 전화를 받고 오늘 기도회 모임에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기도회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 모셔놓고 저는 무술생입니다. 올해 이제 설령 60세신데 젊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르신들 앞에 선다는 게 외람되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르신께서 지난번에 한국국학진흥원에 한번 오셔서 그때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시고 이왕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회 회원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외람스럽고 또 무례하지만 이렇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시간이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또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마주하면 좀 흥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21세기가 되면서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 콘텐츠를 우리 군의군과 어떻게 이렇게 결부시켜낼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덜란드의 미래학자인 롤프 예센이라고 하시는 학자가 있습니다. 교수님인데 이 롤프 예센이라는 교수님이 미래에는 이 이야기와 꿈이 부가가치를 생산해낸다.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 요즘 이 정보화 시대라는 말도 벌써 옛말이 되어버릴 만큼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화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소비자들에게 꿈과 감성을 제공하는 것이 차별화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바로 21세기에는 꿈과 감성이 곧 그 지역의 먹거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21세기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소사이어티, 꿈과 감성을 우리 군인은 어떻게 전복해낼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21세기는 흔히 우리가 감성경제 시대라고 하는 이 물건이 아무리 좋고 잘 만들어도 그 물건에 사람의 정서, 마음이 담겨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물건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21세기는 감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성경제 시대에는 소비자의 패턴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에서 감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러한 감성경제 시대에는 유행에 따르는 소비보다는 어떻게 군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을 개성을 표현해내고 그 속에 우리 군의 지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러한 때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공항 투표도 열리지만 이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항이 군위에 올 수 있는 것은 군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 자원들, 군위 주민들의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딱 합치되었을 때 군위의 공항이 유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보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실시간 요즘은 이러한 군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도
군위뿐만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순간순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국유사 아니겠습니까? 이 삼국유사도 이제는 군위의 문화자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또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지구촌은 초고속 고도 정보화 사회로 전 세계가 세계화되어 있고 정보화를 통해서 국경이 없습니다. 이란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가 되는 이러한 뉴스까지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안방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군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강릉을 갔습니다. 강릉을 갔는데 강릉시청이 아주 이 시내 중심에 있다가 외곽지로 대관령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군위시청이 새롭게 옮겨져서 아주 건물이 웅장하고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군청 앞에 로타리가 하나 있는데 그 로타리를 이렇게 감아놓는데 현수막이 이게 딱 걸려 있어요. 55,000원짜리 관광 상품을 강릉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강릉에 오신 분들이 강릉에 시티 투어를 하는데 회사에다가 55,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강릉 선주교가 그 낙산사에서부터 강릉시까지 오죽헌을 이렇게 끼고 도는 경포대까지 강릉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시티 투어,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투어를 합니다. 그 투어하는 비용을 55,000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55,000원일까? 같이 가던 일행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5만원인데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서 55,000원이다. 그래서 55,000원짜리 상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상품을 고안한 강릉군은 정말 대단한 센스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릉은 신사임당이 5만원권에 도안이 되어 있고 율곡 이 선생이 5,000원권에 도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릉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의 5만원, 그 아들 율곡의 5,000원 이걸 합쳐서 55,000원짜리 강릉 투어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강릉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내가 강릉에 왔더니 55,000원짜리 화폐의 도시에 와서 투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강릉시청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55,000원짜리 상품을 그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했더니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릉은 자연도 문화도 천하제일이다라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릉이 세계 유일한 모자 화폐의 도시다.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이 화폐에 들어가 있는 모자 화폐의 도시가 강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돈을 만드는 조폐청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 지구촌에 어머니와 아들이 화폐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 우리 강릉밖에 없습니까? 했더니 이 직원이 그거는 자기들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조사를 해서 다른 나라에도 어머니와 아들이 화폐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그게 또 한 도시에서 그렇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쯤 그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맞다는 겁니다. 다른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어머니와 아들이 화폐에 들어가 있는 도시는 없다. 그 강릉에서 쓰는 세계 최초의 모자 화폐의 모양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역시 우리 한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다. 어머니와 아들이 합회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합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나라 한민족이다. 했더니 이 직원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묻던데, 세계 최초의 부자합회 보장이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모자 합회 도시도 강릉에 있지만 우리 한민족의 뿌리 깊은 이 민족혼 속에 아버지와 아들도, 물론 북한에 정치는 달리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합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군인은 삼국유사의 고장,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동은 뭐라고 합니까? 안동은 선비의 고장 안동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비의 고장 안동으로 하려고 했더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했겠습니까? 영주시가 먼저 선점해버렸어요. 영주가 특허청에다가 선비의 고장 영주 딱 특허 등록을 해버리니까 안동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동이 영주에 한 발 먹힌 거죠. 안동이 분명히 선비의 고장으로 가야 되는데 영주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안동이 그러면 우리가 선비의 고장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뭔가 이 안동의 브랜드를 탁 알려줄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것. 이 정치경제사회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정신문화의 수도는 안동이 아니겠느냐. 이걸 딱 2006년도에 특허 등록을 하면서 이제는 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말이 자타가 이렇게 인정해 줄 만큼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경기도 화성을 스쳐 지나가는데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군이 딱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삼국유사의 고장, 군이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도 화성을 거쳐가는데 지구보다 큰 생각 화성시 딱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뭘까? 저게 왜 지구보다 큰 생각? 가만히 생각했더니 수금지화적, 우리 지구 태양을 감싸 돌고 있는 행성, 지구 다음에 화성이죠. 화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구보다 더 큰 생각을 하는 곳이 우리 화성시다. 화성 시민들의 생각은, 마음은 우리 지구보다 더 크다. 이걸 딱 브랜드 가치로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기가 막히는 발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군위도 정신문화의 한국유사의 고장 군위라고 하는 게 정말 멋진 이 브랜드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동의 예를 들어서 군위를 앞으로 어떻게 세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안동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역할들을 벤치마킹으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업무를 제가 민속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으로 있었지만 10년 정도 본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10년 동안 했던 일이 이 역할이었습니다.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등재유산 제도에 우리 안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등재시킬 수 있는지 이 업무를 제가 맡고 있었고, 그 10년 동안 하회마을 세계유산에 등재를 했고, 그 다음 동정사를 2018년도에 등재를 했고,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2019년도에 등재를 해서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만 3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직 군위는 없죠. 군위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우리 군위와 결부시키면서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동은 이 하회마을이 2010년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 이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하면 첫 발을 딱 뛰게 된 거는 1999년부터 1999년에 하회마을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라고 안동시가 마음을 먹고 준비를 시작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 출발에서부터 등재를 확정짓는 데까지는 2010년도였으니까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하나에 등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예산도 많이 들지만 마을 주민을 물론이지만 안동시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하회마을 하나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총력 경주한 게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정사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불교유산의 대표인 그러한 안동의 봉정사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데는 8년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짧게 걸렸어요. 12년이다가 8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하는데 9년이 딱 걸렸습니다. 작년에 등재가 됐는데 이렇게 세계유산에 하나 등재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요구합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그 지역민들이 총력전을 펼쳐야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아니고 세계적인 유산,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회마을은 이제는 뭐 한국 속에 또 하나의 한국이라고 할 만큼 우리 한민족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회마을을 와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마을 안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직접 체험도 해보고 손으로 느껴보고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을 때 우리 한민족 5천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영국 여왕이 1999년도에 하회마을을 방문한 이유도 뭐였겠습니까? 하회마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그래서 하회마을을 여왕이 방문해서 느끼고 갔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하회마을은 민속문화에서부터 불교문화, 유교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공존하고 있고 유네스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거면 대를 이어가면서 전승되고 있다. 어느 한 시대에 딱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천년 세월 동안 마을 문화, 문중 문화, 유림 문화를 올곧게 대를 이어가면서 전승하고 있다. 여기에 딱 유네스코는 방점을 찍어둡니다. 어느 한 시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가면서 전승되고 있는 것. 우리 구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미의 삼국유사도 1년 스님으로부터 삼국유사가 쓰여져서 오늘날까지 그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삶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은 뭐였겠습니까? 삼국유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가 없이는 우리의 역사를 온전하게 밝혀낼 수가 없었을 만큼 중요한 사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삼국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어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죠. 구미의 최고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해서 후대에까지 잘 물려주고 지금 이 시대에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삼국유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삼국유사를 정말 군위에서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그 가치를 분석해내고 그 가치를 드러내면서 오늘날 삼국유사 다양한 연구 실적도 발표되고 있고 또 군위군에서 아주 적극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이야기는 이제 뒤편에 나오겠지만
유네스코가 하회마을을 살아있는 유산, 리빙 헤리티지라고 딱 결론을 냈어요. 이 하회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은 죽어 박제된 것이 아니고 면면이 오늘날까지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여기에 방점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서 하회마을을 당당히 세계유산의 이름을 올려냅니다. 지금 하회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소재 중에서 양반문화와 민중문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지배계층이었던 양반들의 문화, 유림문화와 문중문화와 선비문화와 양반들이 즐겼던 선유 줄글놀이라고 하는 놀이까지, 또 민중들이 즐겼던 민간신앙과 민속문화와 동신신앙과 사회별 신급탈놀이라고 하는 놀이까지, 이러한 양반문화와 민중문화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짜여져서 완벽한 마을 문화를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곳이 하회마을. 그래서 이 하회마을은 리빙 헤리티지, 살아있는 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하회마을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해도 다 하지 못할 만큼 많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핵심만 한번 더듬어 보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봉정사입니다. 봉정사가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2018년도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불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와 우리 경상도 북부지역 군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성, 암동, 영주, 봉화로 이어지는 이 경상도 북부지역의 불교 유산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불교 유산과 확연하게 구별이 딱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겠어요? 경주의 불교 유산들은 귀족불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한 불교 유산들, 불국사가 그렇고 석굴암이 그렇고 분황사가 그렇고, 이 경주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불교 유산들은 원효 스님으로부터 뻗어나가 있는 그러한 귀족불교 유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군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영주까지 경상도 북부 지역은 민중불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이 민중불교의 성격은 뭡니까? 백성들 속으로, 우리 민중들 속으로, 민초들의 삶의 속으로 불교가 들어와서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민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불교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석굴암도 그렇죠. 여기 군위에 있는 삼전불, 또 인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동의 봉정사, 영주의 부석사도 마찬가지. 이 의상대사를 중심으로 한 이 불교유산들은 의상이 원효와 두 사람이 중국으로 불경을 공부하러 가다가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시고, 원효는 그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신 것으로 통해서 깨우침을 갖고 중국으로 가지 않고 당나라에 가지 않고 경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의상은 중국에 가서 공부해 온 게 뭡니까? 하엄불교거든. 이 하엄의 불교의 핵심은 뭡니까? 통합이고 융하고 소통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다양한 교리 중에서 소통하고 통합하고 융화할 수 있는 불교유산을 의상이 경주에서 신라로 돌아옵니다. 근데 신라에 돌아왔더니 자기하고 같이 동문수학했던 원효가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뿌리 깊게 불교유산을 흩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에서 벗어난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이 경상도 북부 지역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공부했던 하음학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봉정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봉정사는 우리나라에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찰이 7개였습니다. 영주 부석사와 안동의 봉정사, 그리고 양산 통도사, 그리고 속리산 법주사, 그리고 공주의 마곡사, 순천 서남사, 그 다음
대흥사죠. 해남에 있는 대흥사. 이렇게 7개의 사찰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도 지역에는 영주의 부석사와 동정사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불교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세계유산에 작년도에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서원 9개는 바로 이거죠. 영주 소수서원과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안동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경주의 옥산서원, 서원, 보남서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 9개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우리 안동은 세계유산만 3건을 갖게 되는 그러한 도시로 지금은 이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세계기록유산이 있어요. 이 세계기록유산은 좀 더 중요하게 이렇게 들여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금이가 등재할 수 있는 가장 근접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록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면 바로 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16건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해봐야 뭐 한 43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갖고 있는 것은 세계 순위로 봤을 때는 4위에 속하고 아시아에서는 1등입니다. 가장 많은 기록유산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세계 기록유산 중에서 우리 안동이 갖고 있는 기록유산은 바로 이거죠. 유교 책판이라고 하는 기록유산인데 세계 기록유산은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왜 기억을 한다라고 했느냐 하면 세계 기록유산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Memory of World, 세계의 기억입니다. 세계 기록이 아니고 기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보존해야 될 세계적 가치를 가진 기록유산을 세계 기록유산에 선정해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세계 기록유산 제도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은 뭐 너무나 어렸을 때 뭐 배우고 해서 잘 알지만 유교 책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도가 낮습니다. 유교 책판은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교 책판이라고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과 비교했을 때 팔만대장경은 국가에서 주도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유교 책판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민간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순수한 민간에서 학문이 뛰어나신 분들이 자기의 학문적 성취물을, 학문적 성취를 글로 썼던 것을 목판에다가 새겨서 인출을 하죠. 그리고 부학들이 그 인쇄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게 유교 책판입니다. 이 유교 책판은 선비들의 학문적인 결과물인 책판이고 우리 64,226장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8만대장경은 8만장이 조금 넘지만 유교 책판은 64,22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64,226장은 자그마치 305개 문 중에서 종류만 해도 718종입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선비들의 학문적 성취물들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베트남에서 가지고 있는 목판들이 세계 기록유산에 이렇게 등재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현지 조사가 봤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유교 책판이 가지고 있는 세계 기록유산적 가치는 305개 문 중에서 718종이나 되고
64,226장이나 되는 많은 숫자를 갖고 있지만 이 유학자들의 문집만 해도 583종이나 됩니다. 이 64,226장을 종류별로 분류했을 때 문집이 583종이고 성리서가 52종, 족보와 연부가 32종, 예학서가 19종, 역사서, 홍문 이렇게 해서 총 718종이나 되는 많은 종류의 목판들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 이 세계기록유산은 국가가 아닌 순수한 민간 주도에 의해서 제작된 그러한 것이고, 이 유교책판 속에는 이게 핵심이죠.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해안이 담겨져 있다. 게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목판 속에 유학자들의 성취했던 학문적 결과물이 바로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목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할 것이냐, 이게 유교책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교책판의 가치를 가지고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뒤편에 가면 삼국유사는 그럼 어떻게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수 있을지,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기록유산적 가치가 뭔지는 뒤편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국학진흥원의 장판각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 목판의 모습이고, 이분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이 세계기록유산 등재하기 이전에 현장에 와서 둘러보는 사진이고, 여기 이제 장판각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국학진흥원에 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미리 공문으로 신청해서 장판각 안에까지 들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기록유산 유교책판 전시 체험관이 완공이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달 뒤면 이제는 국학진흥원에 가면 전시체험관에서 얼마든지 유교책판의 다양한 가치도 이해할 수 있고 목판도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지금 갖춰지고 있다. 한 100억 정도 들여서 국학진흥원 안에 지금 신축되고 있는데, 이제 준공이 건물은 벌써 준공이 다 됐고 안에 전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개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총회에서 찍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왜 올려놨느냐 하면 요 여자분 두 분이 보입니다. 이 여자 두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죠.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평양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는 기록유산 전문가들이고, 이건 제가 여기 같이 찍었는데, 이 북한에서 왔는 기록유산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목판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고 어떻게 보관되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남북관계가 좀 좋아지면 묘향산에 우리 국학진흥원과 같은 그러한 시설이 지어져 있어서 북한에 있는 모든 목판이 그 묘향산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교류를 하면서 그와 같은 기록유산의 가치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학문적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의 편액이라고 해서 우리 고건축물에 걸려있는 현판들, 편액들, 요게 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 편액들은 세계기록유산 중에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분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에 편액이 등재가 되어 있다. 이 편액은 189개 문 중에서 550종이나 되는 편액들이 바로 이건 기례정이라든지 이 만대두라든지 이 충여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건축물에 걸려있는 현판들이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에, 물론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이지만
이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의 상위 버전은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그 세계 기록유산 안에 분과가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과 중남미 이렇게 두 개 분과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편액은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편액이 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이 편액 속에 이 하회마을 충효당이라고 하는 당호이죠. 이 충효당이라고 하는 당호 속에 바로 유학적 세계관과 인문정신이 함축되어 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 서해 유성룡 선생이 자식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충과 효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그 충과 효에 대한 내용을 후손들이 이어가기 위해서 편액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당호로 붙여놓을 만큼 이 충성충자, 이 미수 허목 선생이 쓴 이 전서체의 글씨지만 충성충자도 아주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이 위에 충성충자를 보면 동그란 원이 하나는 하늘은 하나이고 하늘 하나는 곧 임금을 상징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 충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이 하늘 임금을 받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요 흑토자를 눕혀놨죠. 그래서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임금을 받드는 것, 요게 충성충자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효자는 뭐, 이 늙을 노자지 않습니까? 늙을 노자를 사람이 머리에 이렇게 끼고 가는 것. 이걸 효도 효자를 이렇게 썼어요. 나이 든 분을 자식들이 지극하게 받들어야 된다. 이게 효의 마음을 이렇게 글씨로까지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집당자는 이 지붕 밑에 집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앉아서 있는 것. 여기 집당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미수현옥 선생이 이러한 의미를 이 전서체 글씨로 담아냈던 거예요. 근데 이 충효당이라고 하는 글씨야 뭐 크게 의미를 설명을 해야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 글씨를 통해서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곧 유교적 세계관과 우리 인문정신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래정도 마찬가지고 만대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편액 속에 담겨져 있는 글자야 숫자가 몇 개 되지 않지만 그 속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것 때문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만인소입니다. 요즘과 같이 교통도 불편했고 정보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유생들 10,000명이 상소를 써서 임금에게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렇게 임금에게 잘못을 따지고 바로잡아 줄 것을 간청했던 결과물들이 만인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인소 도산서원에 보관되어 있는 소장되어 있는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는 1094명이나 되는 유생들이 서명을 했어요. 여기에 군입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있는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는 옥산서원에서 소장하고 있죠. 옥산서원에 있는 여기에는 10,000명까지는 안 되지만 8,84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길이만 해도 100m가 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유생들이 자기가 직접 써서 수결을 사인을 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린 그러한 기록물들, 이게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산을 어떻게 잘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세계적인 이 유산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뭐 군의도 다양한 그 군의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뭐 축제도 열고 있지만 우리 안동도 마찬가지죠. 안동 화해별 신구 탈놀이라고 하는 저는 안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시장님이 이
안동이 유림의 도시고 선비의 고장이라고 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고 정신문화의 수도로까지 이야기하면서 안동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시장에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쌍놈들이 했던 탈과 탈춤을 가지고 안동의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느냐? 시장 뭔가 잘못하고 있다. 안동이 어떤 곳인데 탈과 탈춤 그 쌍놈들이 했던 걸 가지고 안동의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느냐? 잘못한다라고 시장님에게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시장님이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시장님 정말 우리 문화에 대한, 안동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탈과 탈춤 속에 완벽한 안동의 정신이 스며들어가 있다. 하회마을이 오늘날까지 보존되면서 천년세월을 이어오면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회마을이 세계유산 등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탈놀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탈놀이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43년째 탈춤을 추고 있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전수를 받아서 직접 하회마을에서 탈춤을 춥니다. 요즘 또 하회마을에 공연할 때 오시면은 제가 탈춤 추는 모습을 어르신들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99년도에 영국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영국 테임즈 강변, 런던에 있는 테임즈 강변의 엘리자베스 대극장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리셉션을 했습니다. 이 리셉션을 하는 자리에서 영국 왕실의 첨사관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공연을 했지만 정말 오늘 놀라운 공연을 봤다. 이 탈놀이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지향점이 뭐냐? 가치가 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질문을 되돌려 했습니다. 영국이 이 세상에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군의가 이 지구촌에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국유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영국 사람에게 질문을 영국이 이 지구촌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선뜻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저는 영국이 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시작된 게 영국이다. 저는 이걸 가장 가치 높게 생각을 한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또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하고 행복을 누릴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간은 잘나고 못나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지상 목표 아닙니까? 그럼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평등, 평화, 인간 존엄의 정신은 탈놀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탈놀이는 800년 전부터 하회마을에서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평등과 평화와 인간 존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심부 탈놀이는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보름까지 15일 동안 하회마을에서 연행이 되었습니다. 이 15일 동안은 양반과 쌍놈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남자와 여성이라고 하는 성의 구별도 없어집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빈부의 차별도 없어집니다. 15일 동안은 누구나 다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쌍놈들이 자기들의 상전이었던 양반을 불러다가 평소에 억눌림 당했던 것을 마음껏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상전이었던 양반을 마당에 불러서 꿇어앉혀놓고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허용이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상전이었던 양반을 불러다가 꿇어앉혀놓고 쌍놈이 양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죄는 네가 아니었다. 언제 나에게 너무 심하게
억압했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줬고 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기 상전에게 마음껏 쏟아놓을 수가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탈을 쓰고 할 수 있었어요. 그냥 맨 얼굴에는 할 수 없었어요. 하회 탈을 쓰고 자기들의 상전인 양반을 불러다가 소통 칠 수가 있었어요. 이걸 양반들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또 탈놀이가 이루어지는 보름 동안은 모든 경비를 양반들이 부담을 했어요. 그럼 이 15일 기간만큼은 하회마을은 완전히 일상적인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딴글이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 비일상적인 시공간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회마을은 15일 동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요. 보름 뒤에는 당제를 지내면서 동제를 지내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일상 속에 돌아가면 정말 보름 이후부터는 다시 그러한 엄격한 질서 속에 다시 마을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민들은, 쌍놈들은 15일 동안 마음껏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다 해소해버리고 쏟아내어버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상전들이 양반들에게 충성할 수도 있었고 나라에 대한 충성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회별신고 탈놀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추구했던 가치. 이 탈놀이를 보기 위해서 임금 예천 문경에서까지도 하회마을에 왔어요. 하회별신굿을 보지 못하면 죽어서 극락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극락 가기 위해서도 하회마을에 와서 별신구 탈놀이를 보고 갔던 겁니다. 하회마을의 선비가 제명에 죽지 못하고 일찍 연나대왕한테 불려갔는데 연나대왕이 너 이승에서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 탈놀이 봤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마침 못 봤다고 했더니 그러면 너는 아직 이 하늘에 올 자격이 없다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회마을. 그만큼 이 하회별신구 탈놀이는 보름 기간 동안 양반과 상민이라고 하는 신분의 차별도 없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의 구별도 없어지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빈부의 격차도 없어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만 존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회마을의 문화는 살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자리매김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저 지금부터 이제 이 삼국유사의 보장 군의가 가지고 있는 이 삼국유사를 어떻게 세계화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국유사야말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리빙 헤리티지라고 하는 이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정신 속에 이 삼국유사가 끼치고 있는 영향은 지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원천은 바로 삼국유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영감의 원천이 삼국유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국유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수 있느냐. 저는 삼국유사야말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야 되는 숙명적인 인연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군위에서 노력해서 이 삼국유사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야말로 대한민국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정체성은 이 삼국유사에서부터 비롯된다. 삼국유사 세계인들이 기억해야 될 기록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 두 개가 근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사자가 역사사자냐 일사자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삼국유사라고 할 때는 일사자를 썼는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삼국유사 속에는 한민족의 얼가 역사적 기록이 모조리 들어가 있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민족 자주의식을 지켜가기 위한 최고의 역사서는 삼국유사이다. 또 삼국유사 속에 신라향가 14수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학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도 삼국유사 속에 산문문학의 원력을 밝혀낼 수 있는 기록들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료를 수록하고 있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삼국유사이고, 한국 고대 문학의 실증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삼국유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국유사가 편찬될 즈음에는 몽골 침략으로 인해서 아주 이 중국에 대한 모화 사상이 비판되고 있고 민족 자주의식이 굉장히 강조되던 그러한 시점에 삼국유사가 쓰여졌고, 그 삼국유사 속에 잘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1권과 2권이 상권이고 2권으로 되어 있죠. 상하권 2권으로 되어 있고, 삼국사기에서 유교적 사고 또는 사대주의 사상으로 말을 누락시켰거나 삼국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 빠져있는 것들이 이 삼국유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민족사의 대서사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삼국유사는 아주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삼국유사는 또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5000년 역사를 이렇게 맥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도 이 삼국유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생성 소멸되었던 여러 나라에 관한 이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 내용들까지도 삼국유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5000년 역사가 올곧게 정립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향찰로 표기된 14수의 향가가 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서 구비문학과 산문문학의 원료를 밝히는데도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삼국유사이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는 불교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민간신앙적인 요소와 갈등과 화합 등도 어떻게 노력하면서 이끌어왔는지도 밝혀내고 있고, 또 중국 불교와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도 살펴볼 수 있으며, 아무리 삼국유사가 뛰어나다고 해도 세계 기록유산,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가 아니고 세계의 문화재가 되려면 인류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인류 공동의 가치는 뭐였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라든지 주변 국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가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등재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변 국가, 일본과 중국과 심지어 멀리 동남아까지 전개되는 외교 관계가 이 삼국유사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료적 가치도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무슨 모양을 담고 있습니까? 어르신들 즐겨 쓰는 중절모와 비슷하게 닮아 있죠. 근데 아이들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모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하면, 아이들은 코끼리를 잡아먹은 뱀이죠. 뱀의 머리고, 그 작은 뱀이 저 거대한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 내용을 제가 넣었느냐 하면, 우리 어른들은 그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이 생각이 많이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보이는 대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21세기는 감성 경제 시대, 감성이 중요시된다라고 했는데,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감추어진 그 속에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거죠. 그러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그냥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눈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많은 이 사회 경험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마음의 눈을 잃지 않고 사물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 자료를 들여다봤을 때 그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분들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감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삼국유사의 가치를 세계에 드러내고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세계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군의의 문화자산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감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 골목길 한켠에 수줍게 피어있는 이런 모를 야생화가 향기로 말을 이렇게 전해오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저는 하회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담장 위에 끼인 기와장 위에 이끼 하나라도 소담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회마을의 온전한 이해를 관광객들이 하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가 절간에 갔을 때도 풍경소리 하나도 아주 귀담아 들으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갑사에 가서 대웅전 처마에 매달려 있는 풍경소리의 흔들림조차도 아주 마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군위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유산적 가치를 지니면서 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스토리텔링화 할 필요가 있다. 삼국의 다양한 분위기에 있는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정리해서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삼국유사 속에 담겨져 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또 인령과 관련된, 인각사와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 이 삼국유사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객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저는 하회마을에서도 하회마을 주민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자체가 문화이고 그 삶 자체가 역사이고 그 삶이 하회마을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하회마을의 자산이다. 우리 군위의 자산은 기로의 회원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지켜왔던 그러한 문화 유산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곧 군위의 문화 유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군위가 되고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언제나 군위를 새길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군위 여러분들이죠. 군위 사람들이다. 우리 군위 사람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진솔한 삶의 이야기, 이게 곧 여러분들 삶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킬러 콘텐츠가 될 수가 있고, 군위 사람들이 지켜가고 있는 올모든 선비정신과 또 자존감을 통해서 군위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36, 16, 60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오늘 회장님하고 처음 이렇게 대면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처음 마주했을 때 회장님이 저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은 세계인들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세계인들 조사를 했더니 유럽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유럽 사람들은 이 첫인상을 딱 판단하는데 16초가 걸리더라고요. 16초 정도 대화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내가 판단하는데 16초 정도가 걸렸고 일본 사람을 조사했더니 6초가 걸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첫인상을 나누는데 판단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6초. 3초는 어디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딱 3초 만에 결정을 지어버려요. 회장님하고 저하고 딱 3초 만에 눈빛을 마주하고 몇 마디 이야기하면서 아,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 판단을 딱 우리는 3초 만에 우리 그만큼 빨리빨리. 그런데 이 3초 만에 이루어져 있는 결과가 첫인상이 좋게 받아들여지면 정말 더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버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데는 60번을 만나서 대화해야 되더라는 것. 어마어마한 노력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 60번 동안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야 겨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낼 수 있더라. 이게 뭐 결국은 분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첫 인상을 따뜻하게 마주하면서 분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따뜻한 그러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관광객을 마주했을 때 분위는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분위에 오는 사람들이 첫인상이 나빠버리면 60번을 설명해야만 바꿔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결국은 공자님의 말씀이 내가 행복해야 멀리서 손님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을 때 즐거웠을 때 매지에서 분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좋은 마음으로 분위를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짧은 한 시간이지만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뭐 질문 받겠습니다. 그 책판에 지금